문제 한번 1번 보시면 저랑 뭐 한번 풀 시간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은 뭐 그거 안 하고 그냥 설명을 좀 쭉 하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번 한번 보죠. 자, 다음 중 소비자의 구매 결정 평가 모형 중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소비자 이제 행동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이제 마케팅 파트라는 이쪽에서 이제 소비자 행동론에서 별도로 이제는 구분해서 다루기도 하는데, 소비자가 이제 물건을 구매할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 이제 구매 과정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모형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들에 대해 최소한의 수용 기준을 정한 후, 자, 어떤 속성이라도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이제 탈락을 시킨대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물건 살 때 아마 나름대로 다 물건 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어떤 특정 물건을 살 때 내가 어떻게 그 물건을 살게 됐는지 한번 생각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뭐 비싼 물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고민해 보죠. 그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제 그런 제품들이 이제 고관여 제품들이라고 하고, 보통 싼 물건들은 나중에 혹시나 샀는데 불량이거나 내가 생각한 만큼의 기대치가 아니어도 그냥 어차피 물건이 싸니까 그 정도로 만족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그런 건 이제 저가는 제품. 근데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고 살 때 우리가 뭔가를 결정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의사결정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는 결론을 얘기하면 이제 답은 1번으로 되어 있죠. 결합식 구조라고, 규칙이라고 해요. 결합식 규칙은 뭐냐면 AND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AND 조건. 응? AND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만족하고 저것도 만족해야지만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게 AND 조건이에요. AND 조건. 그리고 두 번째 분리식 규칙 같은 게 이제는 OR입니다. OR. 합규칙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결합 규칙 같은 경우는 교집합 개념이야, 교집합. 그래서 어떤 내가 생각하는 두 가지 어떤 물건을 살 때 내 나름대로 고려하는 요소, 사항들이 있을 때 결합 규칙으로 만약에 구매를 한다면 이것도 만족해주고 저것도 만족해줘야지만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게 결합 규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속성이라도 만족 못하면 결국 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지금 여기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결합 규칙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2번 분리식 규칙은 뭐냐? 이게 이제 합집합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이제 우리가 보통 중학교 때 배웠겠구나.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우지. 그 합집합, 교집합 같은 개념 있죠. 그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할 때 그 개념으로 봤을 때 이제 분리식 규칙이 합집합 개념입니다. 합집합.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구매할 때 여러 가지 고려사항 중 한 가지라도 만족을 하면 구매하는 게 합집합 개념이에요. 그래서 OR 조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2번이 이제 분리식 규칙은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백과사전식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백과사전식 규칙. 백과사전식 규칙은 우리 이제 물건 살 때 사전에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영안사전에서 특정 단어의 뜻을 찾고 싶다. 영어 단어의 뜻을 찾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펠링별로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무슨 거기 나왔지만 뭐 컷업이다. 그러면은 C부터 찾잖아요. 그러면 C에 해당하는 걸 찾고 그 다음에 U를 찾고 T를 찾고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것처럼 내가 물건을 살 때 물건에 대한 고려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내가 제일 우선시하는 거, 뭐 난 가격만 먼저 본다. 그러면은 가격을 우선 딱 따지는 거야. 그럼 가격대가 일정. 우리가 보통 옥션에서 저도 물건 구매하지만 보통 그래요. 이번에 손 세정제 딱 산다고 인터넷 딱 검색을 해봤어. 세정제들이 쭉 나오더라고. 근데 그때 먼저 필터링 할 때 뭘 쓰냐면 가격별로 쫙 봐. 가격별로 쭉 해가지고. 그죠? 그 가격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 후기를 또 봐. 구매 후기 많은 거. 저는 그렇게 갈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가. 나는 구매 후기를 먼저 쫙 봐. 그죠? 그리고 가격을 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필터링 하면서 걸러가는 게 이제 백과사전식이에요. 부분별 탈락 규칙은 백과사전식하고 조금 다른 거는 뭐 거의 비슷한데 이제 주요 항목별로 보는데 특별한 항목이 만족을 안 하면 하나씩 잘라내는 방식이야. 잘라내는. 예? 그러니까 우리 뭐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어떤 특정 경기가 있으면은 이제 예선부터 본선에서 결승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선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쭉 있으면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컷오프 시켜서 잘라내고 그 다음 항목들 중에서 또 추려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부분별 탈락 규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제 구매 의사를 결정할 때 그런 판단에 대한 모형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그 중에 지금 이 박스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1번이죠. 결합식 규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살 때 생각해 보면 돼요. 이제 스스로가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한번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은 1번이 되고, 만약에 이거에 대한 걸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제가 이제 해답에도 나왔지만 페이지 138페이지 보시면 딱 나와 있어요, 또. 그러니까 교재 해설 딱 안 붙이는 게 교재 내용을 잘 참고하시라는 거지. 그래서 138페이지 가면 다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케팅 파트예요. 마케팅 파트 중에 이제 소비자의 어떤 구매 행동과 관련된 행동 대응 모형 관련해서 137페이지, 8페이지에 걸쳐 있네. 여기 아마 인쇄하면서 페이지 번호 좀 바뀌었나 보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도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한번 봅시다. 자, 이건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에서 아래 설명하고 있는 단계는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우리 이제 이거 경영학 역사, 우리 이제 경영 파트 처음 공부할 때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스토리 쭉 얘기할 때. 이제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은 보통 우리가 이제 경영학 이론 처음 배우면은 이제 미국의 테일러, 과학적 관리론부터 쭉 얘기를 다루는데, 요게 이제는 신고전주의 이론 쪽, 그죠? 행동주의와 관련된 부분. 이제 행동주의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조직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이제 조직 업무를 수행하는 그 행동의 동기는 뭐냐 그래서 동기부여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돼요.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이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고전주의 이론 쪽, 이 경영학 쪽에서 조직 내 여러 이제 근로자들이 어떤 행동을, 조직 내에서의 행동을 하는 그 동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이제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이고, 욕구 단계 이론에서 이제 5단계로 구분을 했죠. 그거를 1단계부터 이제 5단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단계부터 하나씩. 그러니까 이제는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은 한 가지 욕구가 해결되면 이제 그 다음 욕구를 또 추구하는 거야, 그죠?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면 안전의 욕구를 또 추구하고 되고, 그 욕구가 이제 만족이 됐을 때 또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이제 사회적 욕구를 또 만족시키는 쪽으로 또 가고, 그것도 해결이 되면 이제 존경의 욕구를 또 만족하는 쪽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 식으로. 최종적인 단계는 뭐야? 이제 자아 실현의 단계까지 가는 거죠. 조직 내 이제 조직원들이 이제 행동하는 동기는 이런 욕구 해결을 위해서 그런 행동, 어떤 행위를 하게 된다라고 본 게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이론입니다. 그럼 이제 박스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 애정, 소속, 타인을 수용하는 욕구에서 욕구에 해당한다.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만 보고 딱 판단했잖아요, 그죠? 이게 사회적 욕구입니다, 사회적 욕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엮는 게 이제 사회적 욕구가 되는 거죠, 그죠? 생리적 욕구가 아니라 우리 본능적인 욕구잖아요, 그죠? 먹는 거, 싸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이런 것부터 다. 하여튼 그게 생리적 욕구고. 그리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단계가 이제 안정 욕구,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에 쫙 깔고 보시면은 어렵지 않은 내용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경영학 이론을 내신 분들도 이제 자기의 과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런 걸 이제 모델링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는 어떤 이론의 기초로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사항들을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술을 하는 식으로 또 전개한 거죠.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이 되죠. 사회적 욕구. 요것도 이제 교재에는 이제 13페이지 맨 앞쪽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해답에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페이지 번호 좀 참고하시면 되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중 소비자가 낮은 관여도를 보이는 경우에 해당하는 소비자 구매 행동은 뭐냐? 조금 전에 1번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관여도 얘기했었는데 고관여, 저관여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저관여 얘기 나오네요, 그죠? 네. 소비자가 낮은 관여도를 보이는 경우에 소비자의 구매 행동은 어떠냐? 보통 이제 저관여 관련된 제품들은 좀 싼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별로 이제 고민 안 한다는 얘기지, 물건 살 때. 그죠? 그럼 이 중에서 뭐가 해당하느냐? 이건 내가 좀 응용해서 만들어 본 건데, 자, 어떤 게 저관여 제품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 자, 정식 식사 메뉴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행동들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대부분 저관여야. 예? 예? 근데 이제는 1년에 한 번 할 거나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고관여 제품들이 많겠죠. 그죠? 자, 계속 볼게요.
자, 2번 주택 구입이나 임차에 대한 고민. 3번 자동차 구매에 대한 고민. 4번 해외여행지에 대한 고민. 예. 먼저 잘 알겠지만 1번 답이죠. 네, 1번. 예. 정신입시다 메뉴 고르는 거야. 뭐 매일 일상이니까, 그죠? 예. 이런 것들은 뭐 내가 밥 한번 잘못 먹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고민하고 그러진 않죠. 예, 그죠? 밥 먹으러 갔는데 맛이 없으면 다음부터 안 가면 되는 거니까. 자, 이런 게 이제 저관여 제품에 해당하는 거. 1번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관여는 사실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죠? 예, 저관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통 물건 가격이 저렴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한번 봅시다. 4번.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걸 약간 변형한 건데, 자, 4번 봐요. 자, 기초자본이 2천만 원. 이거 이제 회계 문제입니다. 이거 회계 쪽. 회계 쪽 파트예요. 그 다음에 부채가 1,000만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000만 원. 그 다음에 현금 배당으로 지급한 금액이 300일 때, 총 자산은 얼마냐? 이렇게 냈어요. 그래놓고 이제 단서 조항에다가 단 그 외의 자본금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이거 진짜 회계에 전혀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거예요. 이게 이제 기출로 나온 문제는 그냥 기초자본 기말 자본금 얼마, 부채 얼마고, 기본 기출 문제는 이렇게 냈었어. 어떻게 냈었냐면 기출 문제는 전체 자산 총 자산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알려줬어요. 총 자산이 뭐 예를 들어 2천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부채를 안 알려줬어. 내 기억엔 그래. 부채 안 알려줬고 자본이 얼마다 이렇게 알려줬어. 자본이 뭐 1,0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1,000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지. 그럼 부채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쉽게 풀 수 있지. 이제는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자산, 부채, 자본을 다루고 있는 재무제표가 이제 재무상태표예요. 재무상태표. 그럼 재무상태표상에는 그 기업의 1년 동안의 자산이 얼마가 있는지, 전체 자산, 1년이 아니라 기업이 갖고 있는 전체 자산의 크기하고 부채하고 자본의 크기가 재무제표에 나타나요. 재무상태표에. 근데 항상 부채와 자본의 크기가 요 자산의 합하고 같아. 항상 자산의 크기하고 항상 같거든. 예?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 이게 회계라는 학문이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그걸 태생부터 공부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결론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기업의 전체 이 물리적인 자산이든 무형적인 뭐 특허권이나 이런 자산들이든 그 자산의 총합은 그 기업의 자본금과 부채합하고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리만 알면은 결국 뭐야? 총자산 주어지고 자본 주어지고 부채 주어졌으니까 그럼 부채는 결국 자산의 총자산에서 자본 빼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1,000만 이렇게 1,000원이다 이렇게 1,000 이렇게 나온 거죠. 기존 문제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너무 쉬우니까 내가 좀 어렵게 낸 거야. 이거 한번 해봤어요. 실제 기출에 이렇게 나오면은 아마 내 생각에 많이 틀릴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뭐 사실은 뭐 변별력 높이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낼 수 있겠죠. 아직은 이제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갔으니까 그렇지만 모든 시험이 그래요.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제 막 그러면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거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요 문제는 요거를 기초로 해서 만든 문제긴 한데 내가 좀 더 응용을 한 거지. 요런 문제를 기초로 해서 만든 건데 응용을 좀 했어요. 이제 어떻게 중요했냐? 거기 그대로 해보면은 그래서 기초 자본이 2천이라네. 기초 자본이 2천이라는 얘기, 요거부터 얘기를 해줘야겠구나. 기업이 요거 하기 전에 하나 요걸 얘기 먼저 해야겠어. 자, 이제 회사를 처음 차린다고 한번 봅시다. 처음에 회사를 설립을 딱 하잖아요. 그럼 회사가 설립하면 처음에 회사가 사업을 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필요한 게 우리 이제 종잣돈, 시드머니라 그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사가 처음 설립을 하면 이제는 돈을 마련해요. 요 돈을. 돈이 있어야지 뭘 할 거 아니야. 시작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돈을 마련할 때 이제 두 개를 가지고 만드는 거야. 하나가 어디서 하냐면 빌리는 게 부채거든. 회계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리고 이제 빌리는 게 있고 투자받는 게 있는 거지. 주주들한테. 이제 빌리는 건 은행 같은 데다 빌리는 거예요. 은행에다 얘기해놓고 야, 돈 좀 빌려줘. 이렇게 해서 돈 빌리는 거고. 이제는 투자받는 거는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주주들한테 투자금을 받는데 주주들은 말 그대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기업의 소유주가 돼. 기업의 주인이란 얘기. 기업의 주인.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우리 여기 밑에 있는 우리 조그만 그런 상점들은 1인 주주잖아요. 1인 회사잖아요. 1인 회사. 뭐 주식을 발행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주식회사로 빗대자면 이런 밑에 상점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게 주인이 1인 주주인 거야. 주식회사로 빗대자면. 자기가 혼자 투자하고 그럼 말아먹으면 다 날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주는 투자받는 개념이지만 이 사람들은 소유주 개념이기 때문에 이 자본으로 들어온 돈을 만약에 회사가 망하잖아요. 그럼 다 날리는 거야. 주주들은 돈 다 날리는 거라고. 근데 이 부채 빌려준 사람들은 어때? 빌려주면 회사가 망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조그만 자산이라도 남아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자녀 자산 같은 거. 그걸 가지고 변제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가 있어. 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은행 같은 거, 그러니까 은행들이 돈 함부로 안 빌려주잖아. 항상 깐깐하죠. 야, 너네 담보물 있어? 여태까지 매출 좀 있어? 이렇게 다 확인해가지고 빌려주지. 무턱대고 돈 안 빌려줘요. 그죠? 그러니까 부채와 자본은 달라. 그러니까 하여튼 돈을 마련하려고 해요. 왜냐면 회사가 공장이 필요한 거야. 어? 응? 마스크를 만들면 대박 날 것 같아서 마스크 만드는 공장 하나 차리려고 했어. 근데 1억이 필요하대. 어? 응? 공장 시설 구축하고 거기다가 마스크 관련된 뭐 필터 이런 어떤 재료 같은 거 구매한다. 1억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공장 관련된 이 물리적 시설 구축하는 1억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빌린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야? 부채에서 2천만 원 빌리고 자본 투자자들이 요즘 투자해도 되겠다 싶어서 한 8천을 빌려줬어. 그래서 1억을 마련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 돈과 이 돈의 합품은 실제 물리적 시설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어. 물리적 시설을 타는데 들어가는 돈을 어디서 가져왔냐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 그죠? 이건 이제는 결국, 이거는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외연적인 산출물이고, 그죠? 예. 그거를 구성하기 위한 돈을 여기서 가져온 거니까 항상 이 돈의 크기는 야하고 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죠? 근데 이제는 이게 해서 사업을 쭉 했어. 그러면 이제 이게 1월 1일 날 사업을 딱 했다고 봅시다. 그 1년이 딱 갔어. 그래서 이제 12월 31일 딱 된 거야. 응? 그죠? 그러면 1월 31일 됐으면 딱 그것만 있겠냐고. 공장만 1억 딱 있겠냐고. 아니지. 1년 동안 사업을 했잖아요. 1년 동안 사업을 했다고. 응? 마스크를 엄청 잘 팔았어. 대박 난 거야. 그래서, 은행, 회사 금고에, 응? 금고 안에 봤더니 딱 현찰이 한 5천만 원 확 들어가 있는, 이렇게 들어가, 현찰이 한 5천이 들어가 딱 있는 거예요. 응? 은행에 맡겨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 현찰 자산도 현물 자산을 보는 거 1억 5천이 된 거야. 그러니까 기초에 1억이 시작했던 게 기말에 1억 5천이 됐어요. 그죠? 응? 그러면 1억 5천은 결국 이 회사에 이제 처음에 구성했을 때 자본금은 어떻게 됐어? 회사에서 빌린 부채 1억하고, 아니, 얼마야? 2천만 원이었구나. 2천만 원하고. 응? 그 다음에 처음에 투자자로부터, 주주로부터 투자받으면 8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에? 5천이 더 늘어났잖아. 에? 그죠? 이 5천을 표현해 줄 때 여기다 어떻게 쓰냐면 이익잉여금이라고 해가지고 1년 동안 번 돈을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에? 이것도 자본의 한 구성 요소야. 이렇게. 에? 그러니까 하여튼 기말이 되든 기초가 되든 항상 얘하고 얘. 여기 자산의 합이 1억 5천인데 기말 부채 자본의 합도 1억 5천 똑같아지죠. 그죠? 그럼 이 돈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요 사이에 이제 발생한 이 5천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런 거지. 회사가 1년 동안의 매출액이 1억이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나간 비용이 뭐 회사가 단순히 매출만 했겠어? 그거 살려면 재료도 사와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비용들이 한 5천 나간 거지. 그래서 여기 이제 이익이 발생한 거 이렇게 5천. 그래서 그 이익이 현금으로 이렇게 쌓인 거야.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예? 1년 동안. 요걸 뭐라 그래? 요걸 단기순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단기순이익. 이렇게. 응?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요걸 이해해야지 요 문제 풀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 하는 건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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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가 사실 뭐 대단히 양이 많아요. 그죠? 회계학과 학생들 4년 공부하는 거잖아요. 사실. 응?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 딱 필요한 알면 그냥 어차피 뭐 아주 어려운 거 안 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그나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낸 거예요, 내가. 그래서 봐요. 기본 자본이 2천만 원 있었대. 그러니까 이제 요 문제는 이제 변형을 해보자면 이런 거지. 응? 이쪽은 안 알려줬어. 이쪽은 몰라도 되니까 이제 굳이 언급을 안 한 것 뿐이에요. 자산 쪽이 얼마라는 얘기. 이쪽이 이제 총자산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자본이 2천만 원 있었대. 2천만 원 있었고, 응? 기초 자본이 1월 1일자에 기초 자본이 2천만 원 있었고, 그 당시에 부채가 이제 1,000만 원 있었던 거야. 네?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기초의 자본이 2천 있었고 그때 부채가 1,000 있었으면 그때 총자산이 얼마인지 언급 안 해도 알 수 있겠네. 3천만 원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네. 안 봐도 비도있잖아 이제는. 얘하고 얘는 합병 항상 같으니까. 그죠? 자, 근데 이제는 봐요. 부채가 1,000만 원이면
당기순이익이 1000만 원이래. 당기순이익이 1000만 원이래. 여기는 언급을 안 했으니까 몰라. 어쨌든 그 회사가 1년 동안 해가지고 얼마 매출이 나왔고 얼마 비용이 났을 텐데 매출에서 수익에서 비용 빼니까 1000만 원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1년 동안 막 열심히 했다는 얘기잖아. 막 무슨 영업활동하면서 막 물건 팔았는데 결과는 알려줬잖아. 이제 매출이 얼마인지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남겨먹은 이익은 1000만 원인 거야. 그건 알려줬죠. 당기순이익이 1000만 원이래. 그리고 이제 현금 배당으로 지급한 금액이 이 중에서 300을 지급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기순이익이 결국 누구 돈이냐면 누구 거 같아요? 회사의 주인 거잖아. 회사의 주인이라고. 1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상점 주인이 1인이니까 자기가 다 먹는 거고. 그죠? 요 당기순이익이 누구 거? 요 사람 거예요. 요 자본금 투자한 사람 거. 주주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돈 가져가잖아. 그 돈은 여기 위에서 이자 비용으로 다 나갔어, 벌써. 그러니까 이제 당기순이익은 벌써 위에서 부채 빌려줬던 사람들에 대한 이자 비용 다 빼주고 남는 이익이야. 그러니까 이거 누구 거? 이 사람 거, 이거. 주주 거라고, 주주 거. 응? 됐죠? 오해하면 안 돼요? 선생님, 이 사람들은 왜 돈, 이 부채도 돈 빌린 거니까 이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는 여기서 계산한 거지, 비용에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돈 누구 거? 여기 주주들 거라고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주주들한테 1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주주들한테 얼마만 줬다는 거야? 중간에. 응? 요 중간에서 주주들한테 얼마를 빼줬다는 얘기야. 이 중에. 예? 이 중에서 300만 원을 주주들한테 줬다는 얘기죠? 그죠? 예. 300만 원 주고 나머지만 회사에 쌓인 거야. 이게 사내 유보되는 금액인 거야, 이게. 예? 이거 얼마씩 쌓인 거야, 그러면? 700? 700이 장부에 남아있겠죠. 회사에 유보되는 금액만 이쪽 이익이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배당으로 300을 줬으니까 700만 쌓인 거예요. 기말에. 그러면 이제 끝났네? 응? 언급 안 해도? 응? 부채 얼마라고요? 1000. 기초부채 1000. 기초자본 200이었잖아. 2000. 그죠? 거기다가 이익잉여금 700 쌓였죠?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 총자산이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어차피 여기도 뭐야? 공장 여기 총자산이 3000이었잖아. 그러니까 3000에 여기 자산에서 현금 700, 그러니까 3700.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도 맞고 이렇게 해서 딱 맞고 다 맞잖아. 맞죠? 그죠? 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죠? 구조가? 그죠? 이렇게 올려 들어온 거야, 이렇게. 그걸 낸 거예요, 문제를. 해답이 없는 거 아니야, 또? 있네. 3번이 답이죠. 그걸 낸 거예요, 문제로. 이런 문제가 우리 이제 여기 경영에서는 안 나오지만 무슨 전산회계 뭐 이런 거 있어. 자격시험, 자격시험도 있고 뭐 회계사, 뭐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오겠지. 너무 쉬우니까. 근데 나올 수 있어. 1차 시험을 충분히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어렵지 나올 수 있어. 이 정도면.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 시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번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수준은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돼요. 4번 정도는. 응? 응? 남들 틀 때만 맞춰줘야지. 나온 다음에 대박이고. 응?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시험에서도 이 정도 수준은 충분히 나오니까. 이거 거기서 나왔어. 이거 솔직하게 내가 이제 어떤 시험에 있는 거 많이 베꼈냐면 경영지도사 시험에 좀 베꼈어. 경영지도사 시험 똑같이 뺏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경영지도사 시험이 우리 군무원 시험하고 난이도가 비슷한 것 같으니까 나중에 전혀 풀 게 없다.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가 별로 없다. 문제집이 별로 없다. 그럼 경영지도사 거 풀어봐요. 그거 비슷해 수준이. 경영지도사 시험은 또 문제가 엄청 많아. 걔네들 거는. 응? 문제가 엄청 많아서 충분히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가 이제 재무관리 문제, 재무관리. 이것도 이거 얘기하려니까 또 깝깝한데. 5번. 자, 이게 이제 재무관리 문제를 낸 거예요. 자, 매년 100만 원의 이자를 받기 위해 일시에 투자해야 될 연구연금의 납입원금으로 오른 것 얼마냐? 뭐 이런 거죠. 잠깐. 4번 문제 내가 하나 더 얘기하고 가야겠다. 미안해요. 5번 풀기 전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 보면 단서 조항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의 자본금 변동 상황은 없는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왜 달았냐면은, 이렇게 돈이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지금 1000만 원을 벌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는 주주가 300만 원 주주 호주머니에 넣어줬고,
나머지 700만 이제는 회사가 주주들한테 원래 1000만 원 다 줘야 되지만 아시다시피 그래도 좀 공부했으면 자본 쪽 이거 우리 경영학 공부했으면 주식회사 좀 다루잖아. 약간이라도 언급이 되니까 알겠지만 이제 요거 번 거 이제 주주들이 가져갈 몫이긴 한데 주주가 다 안 가져가고 주주도 이제 주주총회를 거쳐가지고 주주가 야 그거 나머지 사연에 유보하고 나머지 일부분만 배당해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게 이제 일부 배당한 거고 요게 사내 유보된 거잖아요. 그죠? 응?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럼 선생님 항상 이 당기순이익이 결국은 이 자본의 이익잉여금을 늘려주겠네요. 항상 그러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무슨 얘기 하냐면은 회사가 이렇게 당기순이익을 통해서 이익잉여금을 늘릴 수도 있지만 자본이라는 거는 요 자본금하고 이익잉여금을 합쳐서 요 전체를 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크기 총 자본 하면 요걸 합친 거예요. 요거 이익잉여금하고 자본금 그죠? 근데 이 자본금은 보통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납입자본이라고 돼. 납입자본이라는 건 뭐냐면 주주가 처음 이제 회사 설립했을 때 자기들이 이제 부은 돈이잖아. 납입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익잉여금은 자본에 포함이 되지만 자본금은 아니에요. 좀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전체 총자본엔 들어가지만 이익잉여금은 자본금은 아니야. 납입자본은 아니니까. 회사가 벌어서 쌓인 유보금액이잖아. 회사에 유보된 금액이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회사의 전체적인 자본금이 지금 이렇게 보면 2,700이 됐지만 이 자본금이 지금 기초하고 기말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기초도 2,000이었고 기말도 2,000이라고 가정을 해서 지금 접근하니까 전체 자본이 지금 전체 총자산이 3,700이다. 여기도 3,700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 내가 단수정 보면 그 외에 자본금 변동사항 없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이거 내가 이 단서 조항을 안다면 의제기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어떻게 획일 좀 아는 사람이 이러는 거죠. 아니 당신 얘기는 기초의 자본금이 2,000이고 기말도 자본금이 2,000이라고 단정 짓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단서 조항을 안 넣었다면 뭐라 그러냐면 아니 회사가 중간에 증자를 할 수가 있잖아. 증자라는 건 뭐야? 회사가 주식을 더 발행하는 거야. 처음 설립할 때 2,000만 원 주식을 발행했는데 중간에 회사가 증자를 해버리면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증자에 대해서 만약에 의제기를 못하게 하려고 단수 조항을 단 거라고. 증자를 하게 되면은 이게 전체 크기가 더 커지잖아요. 그죠? 응?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까지는 내가 언급하진 않겠지만 이게 증자라는 걸 고려하게 되면은 이게 자본금이 달라질 수 있구나. 요 생각을 좀 해보라고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증자라는 게 자본을 증가시킨다는 거야. 주식을 더 발행한다는 얘기니까. 자, 이제 5번 볼게요. 자, 이거 이제 재무관리인데 이것도 좀 약간 어려워. 응? 숫자 노름하는 거 싫어하는 분들은 이게 까다로운 거죠. 자, 매년 1,000만 원의 이자를 받기 위해 일시에 투자해야 될 영구연금의 납입원금으로 오른 것 이렇게 물어봤네. 단 연이율은 연복리 10%이며 그러니까 연복리라는 게 은행에 보통 저축했을 때 1년 동안 받는 이자가 10%라는 얘기죠. 쉽게. 복리이자, 당리이자 정도는 알죠? 그 정도는 이해할 거예요. 복리이자는 나중에 원금에 이자 쌓이고 이자에 또 이자를 주는 개념이 복리 개념이고, 그죠? 원금에다만 이자 주는 게 이제 단리 개념이니까. 1,000원 단위에서 이제 반올림해라 이렇게 냈죠. 이게 이제 요걸 알아야 돼. 이 문제 풀려면 간단하게 이자 계산하는 걸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도 뭐 이제 사회생활 해봤으면 뭐 간단하게 이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자, 은행이 있어. 자, 은행에다가 돈을 저축을 해. 자, 1월 1일 날 저축을 해요. 1월 1일 날 은행에 돈을 넣어. 자, 내가 100만 원을 넣었어. 100만 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자, 100만 원을 넣었는데 이 은행에서 연이자율이 10%다라고 하면 요 연이라는 거 잘 봐야 돼. 연이자율이 될 수 있고 월이자율도 있을 수 있잖아. 이런 것도 안 보고 문제 푸는 사람도 있더라고. 뭐 우리 경영학 시험에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나온 적은 없지만 다른 시험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도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연이자는 연 10%를 주니까 1년 365일 기준에 10% 주는 거예요. 원금에. 그죠? 월이자는 한 달 기준으로 10%씩 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기본적인 것도 막 생각 안 하고 푸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연이자예요. 그러면 12월 31일이 딱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1년 쭉 가가지고 딱 12월 31일이 딱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때 이제 이자를 지급한다 그러면 어떻게 줘요? 100만 원 곱하기 10% 해가지고 계산된 거를 준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죠? 10만 원 준다는 얘기죠. 10만 원. 됐죠? 10만 원 준다는 얘기죠?